하자. 정주영의 향수 공통 범위니까 이거부터 봅시다. 이분이 지금 1902년부터 1950년대까지 사셨던 분이시래. 이 시 언제 썼을까? 일제강점기. 근데 일제강점기에 쓴 작품도 다 저항시만 있는 건 아니야, 그렇지? 이거는 그냥 서정시인데 향수라는 제목의 의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향수가 뭐야?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거든. 아주 간절하게. 향수병이라는 병이 있잖아. 고향이 그리워서 진짜 병이 될 게 향수병이야. 고향을 그리워하는 병이 향수병인데 이분도 그러니까 고향이 몹시 그리운가 봐. 뭐 상황이 일제강점기다 보니 지금 고향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겠지.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살던 그런 고향을 떠올려보는 그런 작품인데 너네 이거 학교에서 수업했어? 했어요. 그럼 거기서 노래도 들려줬지? 아니요. 아 노래 안 들려줬어?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이런 노래 들어본 적 없어? 없어? 되게 유명한 가곡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왜 노래했냐면 나 노래도 못하는데 왜 했냐면은 노래로 만들어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운율이 잘 형성이 돼 있는 작품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운율을 형성하는지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될 거야. 그치? 자, 1년부터 한번 살펴볼게.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지금 먼저 시각적인 이미지가 보여지고 있어. 이 시는 감각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거든. 감각적인 표현이라는 게 뭐야? 시각, 후각, 촉각, 청각, 미각, 오감. 그렇지? 이거는 느낄 수 있는 게 감각적인 거거든. 이거는 감각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어. 넓은 벌, 동쪽 끝. 그럼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는 시각적 이미지가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옛 이야기를 지질지질 대면서 실개천이 휘돌아 나간대. 그러면 옛 이야기를 지질대는 주체가 뭐야? 실개천이야. 실개천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네? 무슨 법이야 그러면? 우인법이겠지? 그리고 청각적인 심상도 있는 거야. 맞아? 이야기는 듣는 거니까 청각적 침상이 있겠지.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얼룩배기는 얼룩덜룩한 황소잖아. 시각이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이라고 했어. 자, 울음인데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운대. 자, 그럼 이걸 생각해보자. 1번 금색을 보고 있다. 2번 울음소리를 듣고 있다. 3번 울음소리가 금빛이다. 뭐야? 뭐야? 울음소리가 금빛이란 얘기야. 울음소리는 근데 눈에 보이는 거야? 아니지. 울음소리는 청각적인 거잖아. 그렇지? 이걸 금색이라고 한 거야. 그렇지? 이런 걸 뭐라고 해? 원래는 청각인데 이걸 시각으로 만든 거야. 그렇지? 그러면 청각의 시각화 이렇게 되겠지?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공감각 심상이라고 해요. 오케이? 근데 봐. 공감각이 되려면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적 이미지로 전이시켜야 공감각이야. 봐봐. 이 짬뽕은 빨갛고 맵다 하면 빨갛다라는 시각적 이미지도 있는 거고 맵다라는 미각적 이미지도 있는 거야. 그럼 이거는 그럼 빨간색도 있고 매운 것도 있는 거야. 이건 공감각 아니야. 오케이? 근데 이 짬뽕은 빨갛게 맵다 라고 하면
따뜻하는 게 아니야. 이 짬뽕은 매워. 미각이야. 근데 이 매운맛을 시각적으로 표현해보자면 빨간색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야. 매운맛을 색으로 표현해보면 빨간색이다라는 거야. 이것도 금색을 보고 있는 게 아니야. 울음소리를 듣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이 울음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해보면 금빛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이런 게 공감각이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눈이 하얗고 차갑다. 이건 두 가지 성질이 다 있잖아. 이런 건 공감각이 아니야. 근데 차갑게 희다 하면 흰색이 차갑게 느껴졌단 얘기야. 이거는 시각에 촉각한 거야. 반대로 하얗게 차다 라고 하면 촉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공감각이 다르면 하나의 심상이 다른 하나의 심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독립적으로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지? 당연히 향수는 공감각적 심상이 나왔고 우리 지금 1년만 하고 있는데도 시각 나왔지, 청각 나왔지, 공감각 나왔지, 그렇지? 이 작품은 일단 감각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은 작품이기 때문에 감각적인 표현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올 거야. 그러면 이 작품과 유사한 심상을 찾으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유사한 심상 찾으라고 하면 시각적 있으면 시각 찾으라는 얘기고 청각 있으면 청각 찾으라는 얘기야. 공감각 있으면 공감각 찾으라는 얘기고 구체적으로 얘는 청각의 시각화를 찾으라는 거거든? 그렇지? 이해돼? 예를 들어서 분수처럼 쏟아지는 푸른 종소리 라고 하면 내가 푸른 분수를 보고 있는 거야? 아니, 종소리를 듣고 있는 거야. 종소리가 흩어지는 게 마치 분수가 흩어지는 듯 하면서 분수의 이미지를 떠올려보니까 푸른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야. 한마디로 나는 그냥 청각을 들은 거야. 종소리를 들은 건데 그 종소리가 푸르다라고 표현한 거야. 그치? 푸른 분수를 보고 종소리를 들은 게 아니고 종소리를 푸르다고 표현한 거잖아. 이런 게 청각의 시각화라는 거야. 이해돼? 안 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잘 찾을 수 있어야 돼. 딱 봐도 근데 1년에 나온 고향의 전경이 어때 보여? 엄청 평화로워 보이지? 그치? 이런 고향의 모습이 있는데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이칠리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야. 이칠리가 있겠느냐? 서리법이거든? 이칠리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러니까 꿈에서조차 잊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향수인 거야. 너무나도 간절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향이 아름답게 묘사가 될수록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더 간절하고 크게 묘사가 표현이 되겠지, 그치? 지라로에 재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자, 질화로는 일단은 토속적인 소재야. 토속적인 소재가 뭐야? 토속적인 소재, 향토적인 소재 다 똑같은 말이거든? 시골 느낌 나는 거야. 질화로는 뭐냐면 질그릇으로 만들어 놓은 화로야. 불을 담아 놓는. 뭐 도시에서 볼 일이 별로 없지. 그렇지? 촌락에서 많이 쓰는 화로란 말이지. 그래서 향토적인 정감을 느낄 수 있는 소재인데 이 질화로에 재가 식어진다는 얘기는 질화로에는 맨 처음에 뭐가 담겨갔겠어? 수치 담겨갔겠지? 근데 그게 다 불타고 재가 되어서 그 재조차 식었어. 그러려면 시간이 어떻게 된 거야? 경과한 거야.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지라로에 재가 식었다는 얘기는. 이해돼? 근데 식었다는 얘기는 뜨거.
얘는 좀 식었네? 이거는 뭘로 느끼는 거지? 촉각으로 느끼는 거지. 촉각적 침상이야. 맞아? 그러면 시간의 흐름을 촉각적 침상으로 표현을 한 거고, 그리고 계절적 배경도 드러났어. 화롯불은 언제 피겠어? 겨울에. 그치? 지금 여기에 계절적 배경은 겨울이야.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겨울이잖아. 겨울이면 밭이 비어있겠지. 그치? 근데 빈 밭이야 빈 밭이야 원래? 빈 밭이지. 근데 빈 밭이라고 했어. 일부러. 얘가 맞춤법 모를 리가 없잖아. 그치? 그럼 그냥 빈 밭이야. 어문 규정을 따르면. 근데 시에서는 시적 허용이라는 게 있어. 의도적으로 맞춤법을 파괴하는 게 바로 시적 허용이야. 원래는 빈 밭이지만 빈 밭이라고 했어. 글자 수가 달라졌지. 글자 수가 달라지면 당연히 뭐가 달라지겠어? 운율이 달라져. 글자 수가 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글자 수가 달라지면 호흡이 달라질 거고, 호흡이 달라지면 운율이 달라지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의도적으로 시적 허용을 해서 빈이라고 해서 맞춤법을 의도적으로 틀리게 해서 호흡을 조절하면서 리듬의 운율의 변화를 주고 있다는 거야.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자, 내가 지금 말 달리는 걸 보고 있어? 아니지. 밤바람 소리를 듣는 거지. 근데 밤바람 소리가 마치 말 달리는 것 같아 라고 한 거지. 맞아? 그럼 밤바람 소리는 청각이지. 말 달리는 건 시각이지. 얘도 그러니까 말 달리는 건 보는 거잖아. 말 달리는 걸. 그치? 이것도 청각의 시각화다. 이해돼?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두다 고이시는 곳. 다 고향의 모습을 떠올리니까 우리 나이가 좀 많이 드신 우리 아버지, 철락이니까 또 농사일 하실 거 아니야. 물론 이때는 뭐 겨울이기는 해. 겨울이면 또 노곤노곤하고 고단하실 거 아니야. 농촌 사람들 얼마나 할 일이 많아, 그지? 그래서 고단함에 집베개, 집이 뭔지 알지? 지푸라기로 된 그 집단 쌓아놓은 그 집베개를 돋아서 누워서 한숨 주무시나 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리운 거야, 너무. 그치? 그것이 차마 꿈엔들 이칠이야. 자, 지금 이 그것이 차마 꿈엔들 이칠이야, 이게 후렴구거든? 여기 후렴구에 해당하는 그것이 차마 꿈엔들 이칠이야의 형식과 내용 면에서의 효과가 나와 있지. 중요하다, 엄청. 그지? 자, 형식 면에서는 일단 연을 구분해줘. 연. 그리고 운을 형성하고 시 전체의 통일성과 안정감도 줄 수 있어. 그리고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지. 내용 면에서는. 왜? 주제가 뭐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야. 근데 끝날 때마다 꿈에서조차 잊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그립다라는 걸 후렴구로 넣어놨으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겠지.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 거야. 이해돼? 오케이?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고향의 풍경을 보여준단 말이야. 그렇지?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그리움은 내면이지. 그래서 외면과 내면의 조화를 또 잘 어우러주는 기능을 한다. 이해돼? 오케이?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이 파란도 진짜 허용이야.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석 이슬에 한추름 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려. 자, 그러니까 나는 우리 고향은 농촌이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흙장난하면서 살았어. 흙에서 자란, 출락에서 자란 이 나.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니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서 어린 시절에는 어떤 막연하게도 미래에 대한 어떤 동경도 있을 거고 희망도 있을 거고 이상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파란 하늘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런 이상에 대한 동경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에 대한 동경을 표현하는 게 화살을 쏘는 행위야. 근데 옛날에는 겁도 없잖아. 어릴 때는. 그치? 그치? 어릴 때는 꿈을 쫓는 것에 별로 두려움은 없어. 나이가 들면서 두려움이 점점 생기는 거지. 그래서 함부로 두려움도 없이 미지에 대한 호기심으로 쏜 화살을 찾으러. 근데 화살이 무제한이니까 이게 옛날에 이거 화살 같은 거 다 깎아서 만든 거 아니야? 썼으면 이제 다시 찾으러 다녀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함초롬 휘적시던 것. 함초롬 뭐라고 나와 있어? 가지런하고 차분하게 젖어 있는 모양을 우리가 함초롬이라고 해. 오케이? 이런 작품 같은 경우는 너희가 모르는 낯선 단어들이 좀 있잖아. 그렇지? 잘 안 쓰는 함초롬 이런 것도 처음 들어봤잖아. 그렇지? 그래서 시어의 의미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도 묻는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놔야 된다. 알았지?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라고 했어. 보면은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그치? 그죠? 자 일단 뭐뭐처럼 뭐뭐 같은 무슨 법이야? 지구법이네 이건. 자 바다가 춤춘대. 그치? 응. 전설 바다에서 춤추는 밤물결이야. 그럼 밤물결이 춤을 추고 있지. 그럼 무슨 법이야 이거는? 춤 누가 춰? 바다가 밤물결이? 밤물결이 춤출 수 있어? 아니요. 오인법? 오인법이지. 맞지? 검은 귀민머리는 누구 거야? 누이. 그치? 이 검은 귀민머리는 누이의 검은 귀민머리거든. 누이의 검은 귀민머리야. 그치? 근데 같은 이니까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있겠네. 지급법이니까. 여기서 원관념이 뭐야?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뭐야? 귀민머리. 이거야. 누이의 검은 귀민머리. 이게 원관념이야. 이게 뭐 같다는 거야? 이게 얘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이가 뛰면서 귀민머리가 찰랑찰랑 되는 게 마치 밤물결 같아. 요런 얘기잖아. 그치? 이해돼? 그럼 얘가 보조관념이 되는 거야. 이해돼? 오케이?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소박하고 평범한 하지만 나는 나에겐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사철 발벗은 아내가. 사철 발벗었다는 얘기는 신발을 신을 겨를조차 없이 바쁜 거야. 얼마나 고단하겠니. 그치? 힘든 농촌 생활을 지금 표현하는 건데 이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따가운 햇살. 너는 따가운 햇살을 맞으면서 맨발로 이삭 줍고 있어봐.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그치? 고단한 농촌의 삶을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고향을 떠올려보면 뭐 특별하게 예쁜 것도 아니야. 평범해. 그래도 나에게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내 아내가. 그럴 거 아니야. 그치? 뭐 되게 김치처럼 예뻐야지만 사랑스럽냐 아내가? 아니지. 그치? 평범한 아니야. 그리고 옛날 남자들은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 요즘 남자들처럼
뭐 내 아내가 제일 예쁘고 이런 거 팔불치 취급 당했잖아. 그래서 아이 뭐 그래 특별하게 예쁘지도 않고 뭐 있어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묵직하게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나름의 애정 표현이기는 해. 그럼 얼마나 그립겠니? 얼마나 보고 싶겠어. 그치? 그 시절을 떠올려보면 내 아내가 정말 고생 많이 했어.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때는 우리가 함께 있었잖아 고향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너무 그리운 거야. 이해돼?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이야. 이해되지? 하늘에는 성금별, 그러니까 듬성듬성 떠있는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자, 별이 모래성으로 발을 옮겼대. 의인법이지. 그지? 하늘에 듬성듬성 별이 떠있어. 어느덧 저녁이 됐네. 그 별이 모래성이 있는 쪽으로 발을 옮겼다는 얘기는 이동을 했다는 얘기지. 별이 이동을 했으면 시간의 흐름이야 이것도. 그치? 시간의 흐름을 저녁이 되고 시간이 흐르는 것을 굉장히 동화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이해되지?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서리는 언제 내려? 서리 가을에 내려. 가을 이렇게 계절적으로 겨울엔 눈이 내리고 겨울엔 눈이 내리고 가을에 서리가 내려. 그럼 이건 계절적 배경이 지금 가을이야. 그럼 이거는 아까는 뭐 겨울이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들이 드러나, 그렇지? 근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려면 순행적으로 진행되려면 순차적으로 순행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아니지. 그지? 그냥 단편적인 기억들을 딱히 시간의 흐름 순서대로 맞춰서 한 건 아니고. 이해되지? 그렇지만 시간적 배경은 있다. 맞지?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자, 서리까마귀가 우지지면서 지나가. 무슨 이미지야? 청각적 이미지네, 그치? 초라한 지붕. 가난하지. 아니, 애초에 이분이 지금 1905년부터 50년까지 살았으니까 완전 일제강점기 때 사신 거야. 그냥 계속. 이 사람, 그럼 이분 6살 때부터 일제강점기인데 기억에 있는 시절은 전부 다 일제강점기야 거의. 그치? 그러니까 다 뭐 힘들었겠지. 경제적으로는 다. 근데 지금도 초라하잖아. 그래도 좋았어 그때가. 그래도 이렇게 가족과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는, 비록 가난해서 불빛도 환하지 않아 흐릿한 불빛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가족끼리 단란하게 도란도란 거리던 그 고향을 꿈에서라도 차마 잊을 수가 있겠냐 이런 얘기야. 이해되는 거지? 되지? 알지 않지? 오케이. 혹시 향수 다음 것도 뭐 했어? 네. 뭐 했어? 장난했어요. 장마 바로 했어? 그럼 이거 저도 했어요. 이것도 했지? 네. 이것도 하자 그러면. 서정주 시인의 외할머니와 디안 퇴마루라고 했어. 뭐 제목에는 우리가 시의 내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잖아, 그렇지? 중심 소재가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 옛날에 이제 저는 옛날 전통 가옥을 보면 이 집이 있으면 마루가 있잖아. 마루가 뭔지 알지? 그치? 전통 한옥에는 그 마루라는 게 있잖아. 방과 방 사이에 있는 마루가 있고 뒤쪽에도 이제 마루가 있나 봐. 건 뒤편에도. 오케이? 뒤한테 마루는 뒤쪽에 있는 마루인데 외할머니네 집 뒤안에는 장판지 2장만큼 한 먹 오디빛 툇마루가 깔려 있습니다. 이 툇마루는 외할머니의 손때와
그네 딸들의 손때로 날이 날마다 칠해져 온 것이라 하니 내 어머니의 처녀 때의 손때도 꽤나 많이 묻어는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하도나 많이 문질러서 이제는 이미 때가 아니라 한 개의 거울로 번질번질 다 껴져 어린 내 얼굴을 들이비칩니다. 자, 이거는 마저 다 읽어보고 한 번에 해줄까? 그래, 나는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되게 들어. 따로 어디 갈 곳이 없이 된 날은 이 외할머니네 떼거울 툇마루를 찾아와 외할머니가 장독대 옆 뽕나무에서 따라주는 오디 열매를 약으로 먹어 숨을 바로 합니다. 외할머니의 얼굴과 내 사랑이 나란히 비쳐있는 이 툇마루에까지는 어머니도 그네 꾸지람을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살펴봅시다. 뭐냐면 우리 외할머니 집 뒤쪽 뒤안에는 툇마루가 하나 깔려 있어. 장판지 2장 정도 될 만한. 근데 우리가 선때가 탄다고 하지. 우리 되게 오래되면 선때가 타서 반질반질해져. 그치? 뭔 말인지 알겠지? 그치? 반질반질 광이 난다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더 이상 선때라고 하기도 뭐하고 마치 거울처럼 나를 비춰준대. 맞아? 그러면서 그 툇마루를 통해서 어렸을 적을 떠올리게 돼. 성인이 된 화자가 그 툇마루를 통해서 자기의 어렸을 적 일을 떠올려. 떠올리면서 어떤 일을 떠올리냐면 내가 엄마한테 엄청 꾸지람을 들어서 화가 잔뜩 나가지고 속상해서 이 툇마루로 찾아온단 말이야. 할머니한테 온단 말이야. 그러면 할머니는 나를 달래주려고 오디 열매를 따줘. 뽕나무에서. 그럼 나는 어린아이답게 천진난만하게 또 그 좋다고 받아 먹으면서 마음이 풀려요. 그치? 그럼 나의 속상한 마음을 치유해주는 약인 거야. 그 오디 열매가. 그치? 근데 거기까지는 거기까지는 우리 어머니의 꾸지람이 따라올 수가 없대. 생각해봐. 할머니 있는데 엄마가 어떻게 혼내냐고. 할머니가 그만해라 하겠지.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있는 이 툇마루라는 공간까지는 엄마의 꾸지람이 따라올 수가 없어. 그래서 엄마한테 혼나서 속상하고 화날 때는 자주 그렇게 할머니를 찾아갔었나 봐. 그래서 그래, 참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따주시는 오디 열매 먹으면서 마음도 많이 누그러뜨리고 했었는데 할머니 보고 싶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서 이 반질반질한 이 툇마루를 바라보잖아. 그치? 그럼 그 툇마루가 마치 거울처럼 돼서 내 얼굴이 비치겠지. 거기에 할머니 얼굴도 비치지.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 어머니의 손때도 많이 묻어있는 거지. 그러면 이 툇마루라는 공간은 어머니, 우리 할머니, 어머니, 손자 세대가 다른 이 3대잖아. 그치? 이 세대 간의 화합과 공존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거야. 결국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공간을 떠올리면서 어린 시절의 추억과 함께 할머님에 대한 그런 그리움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다는 거.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돼? 오케이. 장마 봅시다. 자, 장마. 앞부분 줄거리를 보면 6.25 전쟁으로 나의 외가 식구들이 친가 식구들과 같이 살고 있던 나의 집으로 피난을 오면서
모두 함께 살게 된다. 배경이 6.25 전쟁이야. 그리고 우리 집에 누가 오게 돼? 외가 식구들이 오게 돼. 친가 식구들과 살고 있었는데 외가 식구들이 같이 살게 돼. 삼촌은 빨치산, 외삼촌은 국군. 6.25 전쟁이잖아. 빨치산이라는 얘기는 빨갱이 북한군이라는 얘기고 국군은 남한군이라는 얘기야. 6.25 전쟁이 터졌는데 대립하게 되는 상황이야. 근데 빨치산이라는 얘기 자체가 뭐냐면 우리는 흔히 원래는 이게 파르티산이라는 의미의 공산주의자를 파르티산이라고 부르거든. 거기서 어원이 된 건데 우리는 그냥 이게 파르티산을 그 의미로 쓰지 않고 빨치산이라고 해서 이 당시에 국군 그러니까 6.25 전쟁이면은 뭐야? 아예 안 나오네. 6.25 전쟁이면은 처음에는 북한군이 우리를 부산만 빼고 다 점령했었어. 그 다음에 이제 유엔군이 참전하면서 압록강까지 밀었어. 그리고 나서는 또 이 중국 공산당, 이 중공군이 참전하면서 일사후퇴를 하게 돼. 이러면서 이 부근에서 엎치락뒤치락 이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으면 여기서는 국군 세력이 위험한 거야. 목숨이. 그렇지? 반대로 북군 세력이 점령하고 있으면 북한군 세력이 위험한 거야. 맞지? 빨치산이라고 하면 북한군인데 세력이 계속 엎치락 되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북한군인 우리 삼촌은 숨어 살아야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산에 숨어 살던 북한군이 많았단 말이야. 그냥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빨치산이라고 불러. 그래서 그게 또 변질돼가지고 빨갱이가 되는 거고. 이러지. 어쨌든 간에 원래 우리 친가 쪽이랑 외가 쪽은 사이가 안 좋은 이유가 없지. 사이좋게 잘 지냈었어 원래는. 근데 우리 친할머니의 아들인 우리 친삼촌은 국군이고 우리 친삼촌은 빨치산이야. 북한군이고 우리 외할머니의 아들인 내 외삼촌은 국군이야. 적이잖아. 그치? 이러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야. 이해돼? 근데 이거는 거북한 상황이긴 한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잖아. 할머니랑 외할머니, 친할머니랑 외할머니랑 사이가 안 좋아질 이유는 없잖아. 이것 때문에. 그치? 그래서 별 다툼 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 어느 날 낯선 사람의 꾀에 빠진 내가 삼촌이 밤에 몰래 집에 왔었다고 말한 일로 아버지가 고초를 겪는다. 이해돼? 우리 삼촌이 지금 북한군이지. 북한을 가지도 못하고 지금 북군이 점령되고 있어서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 죽어. 그지? 근데 경찰이면 국군 쪽이지. 우리 남한 쪽이 경찰이지. 나를 꼬드겼대. 근데 나는 어리잖아. 어려서 정말 삼촌을 위하는 일인 줄 알고 우리 삼촌 사실은 집에 잠깐 왔었는데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끌려가가지고 막 고문도 받고 막 했어. 할머니는 내가 삼촌 팔아먹었다고 나를 외면하고. 이해되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 당연히 자기 식을 죽일 뻔한 거잖아. 내가 말 잘못해서 일러 바친 거잖아. 이거는. 그래서 나랑 사이가 안 좋아져. 그런 나를 외할머니가 감싸면서 두 분 사이가 금이 가기 시작을 해.
이해돼? 그러다가 외삼촌의 전사 소식이 날아들자 외삼촌이 전쟁에 나가서 국군 출신인데 죽었어. 누가 죽였겠어? 북한군이 죽였겠지. 그러면 외할머니 얼마나 슬프고 분노하겠어. 북한군 새끼들 다 잡아 척척 죽여버려 죽겠지. 그래서 삼촌이 죽었어. 그래서 삼촌한 외할머니는 장맛비가 쏟아지는 하늘을 향해서 빨갱이들 다 쓸어버리려고 저주를 퍼부. 근데 그 빨갱이가 우리 삼촌이잖아. 우리 삼촌도 빨갱이잖아 결국은. 그러면 할머니 입장에서는 물론 자식 죽어서 얼마나 슬프겠는데 그건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내 새끼까지 죽으라고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가뜩이나 나 때문에 저 사이가 틀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지? 갈등이 아주 심해져. 그래서 삼촌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던 할머니는 이것을 삼촌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말로 받아들여 외할머니와 큰 싸움을 벌인다. 그 뒤로 빨치산과 국군의 전투가 벌어지고 빨치산의 주검을 시체를 읍내에 버려두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버려뒀다는 얘기는 다 널어놨다는 얘기야. 확인들 하라고 시체를. 이 소식을 듣자 식구들은 삼촌이 죽었을 것이라면서 체념에 빠진다. 그러나 할머니는 삼촌이 살아 돌아온다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신앙처럼 믿으면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사실 무슨 뭐 점에 빠져서 미신에 빠져서 그런 인물이 아니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잖아. 다들 죽었다고 하는데 이 점쟁이만큼은 아니야 살아있어 두고 봐 살아서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데, 어떤 부모가 아니 죽었을걸?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치 그래 살았을 거야 하면서 믿고 싶지 당연히. 그치?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것도 다 그렇게 간절하고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 빠지게 돼 있어. 뭐 이거는 뭐 사이비 종교 같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 거야. 그치? 자, 그래서 그 말을 이제 신앙처럼 굳게 믿으면서 삼촌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식구들을 체면한다. 그러다가 점쟁이가 이제 삼촌이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 말해준 그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할머니는 밤새도록 등을 환하게 밝혀놓으라고 한다. 왜? 삼촌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맞이할 준비하라는 얘기야. 할머니가 대문간에 서서 호통을 치는 바람에 혼곤한 잠에서 깨었다. 날은 부옇게 밝았으나 아직도 꼭두 새벽이었다. 가뜩이나 짧은 여름밤인데 그런 정도는 자나마나였다. 잠을 설친 까닭으로 머릿속이 띵 울리고 눈꺼풀은 슬슬 감겼다. 그러나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편이었다. 여러 날 겹치는 피로와 긴장 때문에 얼굴 모양들이 모두 말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부항이 든 사람처럼 얼굴이 누렇게 떠서 구석구석했고, 어머니는 습제 깡마른 대꼬챙이였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삼촌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닥달을 했겠어. 성화를 부렸겠어. 쓸고 닦고 좀 하고 막 하면서 그지? 불도 다 켜놓으라고 하고 막 그지? 다 지쳐있어. 외가 식구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나온 사람도 없다. 근데 이 집이 이제 친가족 집이야. 그러니까 외가 쪽은 얹혀 사는 입장이라서 또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런데 우리 할머니만은 청청해가지고 첫 새벽부터 기질맥진한 사람들을 게으른 소 잡돌이 하듯 했다. 할머니 입장에서야 당연히 자식이 살아 돌아온다는데 당연히 할 수 있지.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문간에 나란히 불러놓고 무섭게 닦아세우는 중이었다. 장명등이 꺼져 있었다. 기름이 아직 반이나 남아있는데도 어느 바람이 언제 끄고 갔는지 유리갓에 물기가 척척했다. 장명등 일로 할머니는 몹시 심장이 상해버렸다. 이것도 불길한 징조야. 우리가 이런 미신을 믿을 때 불을 밝혀놓고 빈다라고 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빌 때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무단집 가면은 촛불이 진짜 24시간 타. 촛불 절대 안 꺼뜨려. 다 꺼지기 전에 다른 차로 가라. 촛불이 꺼져버리면 그 사람의 목숨이 꺼지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불길한 일이 생기는 징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의 귀환을 기리는 등인데, 그치? 그게 꺼져버렸다라는 건 불길한 일이 생길 것이라는 징조인 거지, 그치? 이해돼? 장명등 일로 할머니는 몹시 심정이 상해버렸다. 하느님이 간밤에 몰래 들어와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성을 시험하고 간 증거로 삼아버렸다. 그러니까 정성이 부족해서 꺼진 거 아니야. 너는 네 동생 죽었으면 좋겠니?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할머니의 노여움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것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 시동생을 끝까지 돌봐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면서 정성의 기미가 보일 때까지 관과 장롱의 열쇠를 당신이 직접 맡아 관리하겠다고 선언해버렸다. 집안의 제일 어른이잖아. 너네 정성이 보일 때까지 앞으로 경제적인 실권은 내가 장악한다. 이런 얘기야. 이러지? 말 잘 안 들으면 니네 쥐뿔도 없어. 경사실한 날 아적부터는 옆에 내가 집안에서 큰 소리를 하면 될 일도 안 되는 법이니까 이마침 혀 두고 참는다마는 후사는 니들이 알아서들 해라. 나는 손가락 하나 깎다 않고 뒷전에서 기경만 하고 쓰는다. 말을 마치고 돌아서면서 할머니는 거듭 혀를 쳤다. 그러니까 이거야. 지금 경사실한 날인데 왜?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다는 그 경사스러운 날이니까 아침부터 여자가 큰 소리를 내면 될 일도 안 돼. 복이 달아나니까 나 지금 화는 많이 나는데 경사스러운 날에 나도 여자잖아. 할머니가 여자가 큰 소리 내면 복이 달아날 테니까 내가 이만큼 하고 참기는 하는데 나 어떻게 하는지 본다. 나 손가락 하나도 까지 안 할 거야. 니들한테 맡길 건데 어떻게 하냐 한번 보자. 이거야. 이해되지? 알아서 잘 하라는 얘기야. 큰 자식이라고 있다는 것이 저 모양이니 뭐. 에휴. 할머니는 양쪽 팔을 회회 내저으며 불이 나게 안채를 행했다. 지질이 복도 못하고 난 년이지. 나만 지금 아들 며느리 복도 없는 년도 참 드물 것이요. 그래서 그만하고 간다더니 혼잣말인 척하면서 되게 뭐라고 하면서 꿍짝꿍짝 대면서 가는 거야. 에휴, 나 복 없는 년도 없을 것이 하면서 사람차 앞을 지나면서 또 혼잣말을 했다. 말이 혼잣말이지 실상은 이웃에까지 들릴 고함에 가까운 소리였다. 할머니는 정말로 손가락 한 개도 까딱하지 않았다. 방문을 꽝 닫고 들어앉으므로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죽이 끓든 밥이 끓든 일절 상관하지 않았다. 그런 대신 봉청 달린 작은 유리 너머로 늘 바닥을 감시하면서 일일이 못마땅한 표정을 지어 보이고 있었다. 우리는 수대로 하나씩 빗자루나 연장 같은 걸 들고 나와서 감시의 눈초리를 뒤통수에 느껴가면서 마당도 쓸고 마루도 닦고 집 안팎에 거미줄도 걷었다. 고모도 나오고 이모까지 합세하여 모두들 바삐 움직인 보람이 있어 장마로 어지럽혀진 집안이 말끔히 청소되었다. 이모와 고모는 어머니를 도우러 부엌으로 들어가고 나는 아버지와 함께 대문에서 마당에 이르는 소로와 텃밭 사이에 깊은 도랑을 내어 물기를 빼내라고 식전부터 구슬땀을 흘렸다. 자, 이것도 이제 상징적 의미를 잘 알아놔야 되는데 상징적 의미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 일단 장마라는 자체가 작품 전반에 깔려있는 배경이거든. 근데 장마가 오면 어때? 안 좋지. 봐봐, 계속 비가 내려. 그러니까 일단은 비 자체가 하강적 이미지야. 비라는 게 그러면 하강적 이미지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배경이거든. 근데 그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니까 계속 암울하고 불길한 기운이 깔려있는 상황인 거야. 왜냐면 지금 갈등만 있고 갈등이 해소가 안 돼 있잖아. 장마가 심해진다는 건 갈등이 더 심해진다는 걸 볼 수 있는 거고, 장마가 끝난다면 갈등이 해소되는 거겠지. 그렇지? 장명 등의 상징적 의미도 아까 봤었고, 청소도 지금
사실 이게 우리 집안의 갈등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6.25 전쟁으로 인한 민족의 아픔인 거거든 이거는 사실. 그렇지? 근데 이게 가족들이 힘을 합쳐서 말끔하게 청소를 했더니 깨끗해졌대. 이렇게 거미줄도 쳐있고 이런 엉망이었던 집이. 그런 것처럼 전쟁으로 인해서 상처투성이가 된 그런 마음도 인류의 애로서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고 단합하고 연대하는 그런 인류의 애로서 치유되고 극복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인 거야. 자, 하늘은 아직도 흐렸다. 오랜만에 햇빛을 볼 수 있을지 모른다고 기대했던 날씨가 아무래도 신풍치 않았다. 그러나 선역 하늘 한 귀퉁이가 빼꼼히 열려 있었고 구름을 몰아가는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려. 그러니까 가족의 불행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거야. 그렇지만 서쪽 하늘 한 귀퉁이가 빼꼼히 열려서 구름을 몰아가는 바람이 불면 구름이 거쳐가는 거고 구름이 없어지면 맑은 날씨, 장마가 끝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직은 갈등이 해소가 되지 않았지만 지속 상태지만 갈등이 해소될 것이다 라는 걸 암시는 하고 있어. 맞지? 다시 비가 내릴 기미 같은 건 어디에도 안 보였다. 이해되지? 비가 내릴 기미가 안 보였다라는 건 장마가 끝나간다는 얘기고 이들의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는 거야. 이해되지? 그것만도 우리에겐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랬다. 이른 아침부터 우리 집에 찾아오는 동네 사람들이 내미는 첫마디가 한결같이 날씨에 관한 얘기였다. 그리고 그 다음이 삼촌 얘기였다. 왜냐면 우리 집이 아침부터 그렇게 부산을 떨었지. 그리고 잔치 음식을 했어. 잔치잖아 정말. 이거보다 큰 잔치가 어딨어. 그지? 마을 사람들한테 소문이 다 났어. 어떻게 소문이 났겠어? 그 집 할머니가 무당말을 믿고서 삼촌이 돌아온다고 확신을 하고 있대. 그래서 지금 오늘이 그날이라고 아주 지금 부산 떨면서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는데 이런 소문이 났어. 그럼 사람들 궁금하지? 여러 가지 호기심이 들 거야. 진짜 삼촌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궁금할 거고 이렇게 미신을 믿고 확신해서 행동하는 것 자체가 좀 어리석어 보여서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치? 근데 사람들이 오면서 일단은 그래 삼촌이 언제 온대? 이렇게 다이렉트로는 좀 안 물어보지, 그치? 넌지시 일단은 편한 주제부터 야 벌써 장마 끝날라나 봐. 그래서 날씨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주된 관심사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삼촌 얘기지. 그들은 날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아버지한테 접근을 했으며 아낙네들은 부엌을 시도 때도 없이 드나들었다. 우리 집은 완전히 잔치집답게 동네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저마다 연주를 찾아 말을 걸어보려는 사람들 때문에 식구는 도저히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다. 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우리 식구들이 어느 정도 미신을 믿고 있는가였다. 물론 그들은 미신이란 말은 입 밖에 비치지도 않았다. 점쟁이의 말 한마디가 이만큼 일을 크게 벌여놓을 수 있었던 데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면서도 속셈이 빤히 보일 만큼 노골적이지는 않았다. 야, 지금 점쟁이 말 믿고 이렇게까지 한다고? 라고 다들 생각은 하고 있을 텐데 티는 안 내지. 티내면 안 되지. 그지? 지금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야 근데 그 말을 믿어? 미신 아니야? 이러고 있으면 싸우자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이 서술자가 누구냐면 성인이 된 서술자가, 그러니까 나라는 인물이 성인이 된 사람이야. 성인이 된 나라는 인물이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서술을 하는 거야. 이해되지? 오케이? 어린 시절 일을 떠올려 보면서 이야기 끝에 그들은 가족들 정성에 끌려서라도 삼촌이 틀림없이 돌아올 거라는 격려의 말을 잊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저 웃고만 있었다.
왜? 빈말이라는 거 알아. 그런 말을 하는 몇 사람의 태도에서 아버지는 그들이 우리 일을 가지고 자기네 나름대로 한창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눈치챘을 것이다. 마치 죽어가는 환자 앞에서 금방 나을 병이니 아무 말 염려 말라고 위로하는 의사와 흡사한 태도로 그냥 거칠해. 인사말 진심이 아닌. 시간이 진시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이 무당 말이 진시에 삼촌이 온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진시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사람이 늘어서 우리 집은 더욱더 붕댔다. 마을 안에서 성한 발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인 성씨다. 혼자 진군의 집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낯선 사내의 모습도 보였다. 누구야? 경찰이야. 진짜 돌아오면 잡아가려고. 그치? 장터처럼 북적거리는 속에서 우리는 아직 아침밥도 못 먹었다. 삼촌이 오면 같이 먹는다고 할머니가 상을 못 차리게 했던 것이다. 아주 굶는 건 아니니까 진드기 찾는 도리밖에 없지만 그러자니 배가 굉장히 고팠다. 마침내 진시였다. 진시가 시작되는 8시였다. 모두들 흥분에 쌓여 초조하게 기다리는 가운데 자꾸만 시간이 흘렀다. 9시가 지나고 어느덧 10시가 다갔다. 그런데도 우리 집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사람들이 죄다 흩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는 점심이나 다름없는 아침을 먹을 수 있었다. 돌아오지 않았지 결국. 구장 어른과 진군의 식구들만이 나중까지 남아 시리에 잠긴 우리 일가의 말동무가 되어주었다. 안방에 혼자 남은 할머니를 제외하고 모두들 침통한 표정으로 건넌방에 차려진 상머리에 둘러 앉았다. 뜨적 수저를 놀리는 침난한 얼굴들에 비해 반찬 많은 명절날만큼이나 걸었다. 아주 푸짐했단 얘기죠. 귀양해 놓은 밥이니까 먼저들 먹으라고 말하면서도 할머니 자신은 한 사코 아침상을 거부해버렸다. 삼촌 오면 같이 먹는다고. 할머니는 다들 포기한 상황에서도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 진시가 벌써 지났는데도 할머니는 여전히 태평이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다. 애당초 말이 났을 때부터 자기는 시간 같은 건 그리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아무 날이지 그까지 아무 시다 이런 별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삼촌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고 했는데 몇 시는 애초에 자기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대. 언제 온다. 그러니까 무슨 날 몇 월 며칠 이게 중요한 거지. 몇 시 따위는 뭐 그 정도야. 뭐 오차범위가 있을 수 있잖아, 그렇지? 하늘이 주관하는 일에도 간혹 실수가 있는 법인데 하물며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따져서 못하겠어. 아무리 점쟁이가 용하다고 해도 시간만큼은 이쪽에서 너그럽게 받아들여줘야 된다는 주장이었다. 할머니한테는 아직도 그날 하루가 창창히 남아있었던 것이다. 어느 때 와도 기필코 올 사람이니까 그때까지 더 두고 기다렸다가 모처럼 한번 모자 겸상을 받겠다면서 할머니는 추워도 지친 기색을 나타내지 않았다. 마루 위에 발돋움을 하고 자꾸만 입맛을 다지면서 근천을 떨던 월이란 놈이 갑자기 토방으로 내려섰다. 우리는 월이가 대문 쪽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이내 함성을 들었다. 뭔 일이 일어났네? 함성이 들리는 거 보니까 수저질을 하던 아버지의 손이 허공에서 정지하는 걸 계기로 우리는 일시에 동작을 멈췄다. 아이들이 일제히 울리는 함성이 매우 빠른 속도로 가까이 오는 중이었다. 숟가락을 아무데나 팽겨치면서 나는 밖으로 뛰어나갔다. 우리 집 대문까지 왁자지껄하는 소리로 금방 소란해졌다. 마당 한복판에서 나는 다시 기세를 올리는 아이들의 아우성과 정면으로 맞닥뜨렸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저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한때의 조물하기 애들 패였다. 그들의 손엔 돌멩이 아니면 기다란 나뭇개비 같은 것들이 골고루 들려있었다. 우리 집 대문 안에 지쳐 들어오는 걸 잠시 망설이는 동안 아이들은 무기를 든 손을 흔들면서 거푸 연달아서 자꾸 기세만 올렸다. 그 중에 한 아이가 힘껏 돌팔매질을 했다. 돌멩이가 날아와 푹 꽂히는 땅바닥에서 나는 끝내 못 볼 것을 보고야 말았다. 꿈틀꿈틀 기어오는 기다란 것이 거기에 있었다. 눈어림만으로도 사람 키보다 훨씬 큰 한 마리의 구렁이였다. 자, 이 구렁이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아주 사람 키보다 그냥 큰 구렁이를 볼 일이 자주 있나? 없지. 하필 삼촌이 온다고 한 날 이 구렁이가 왔어. 그럼 구렁이가 뭘까? 죽은 삼촌의 환생인 거야. 그치? 그러면 이 구렁이에게 돌을 던지거나 나뭇개비질을 하는 돌멩이와 나뭇개비는 구렁이에게 가해지는 폭력이잖아. 그럼 이 구렁이를 우리 삼촌으로 보고 결국은 이걸 확대해 봤을 때 우리 삼촌도 결국은 전쟁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우리 민족이지. 그치? 맞아? 그럼 이 돌멩이와 나뭇개비는 전쟁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우리 민족에 가해지는 폭력인 거야. 이해돼? 꿈틀거림에 따라 누런 비늘 가죽이 이리저리 번들거리는 그 끔찍스러운 몸뚱어리를 보는 순간 그것의 울음소리를 듣던 간밤의 기억이 얼핏 되살아나면서 오금제기가 대번에 뻣뻣이 굳어버렸다. 근데 큰 구렁이를 보면 애인데 내가 아직 어린 애인데 돌아가신 삼촌이 살아 돌아왔네? 이게 아닐 거 아니야. 그 큰 구렁이가 무섭잖아. 굳어버렸다고. 그러나 나는 별 수 없는 어린애였다. 한순간의 공포를 견디고 나서는 고함을 지르며 돌팔매질을 해대는 패거리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하나의 어린이로 재빨리 들어왔다. 모든 꿈틀거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소년들이 거의 본능적으로 품는 저기와 파괴욕을 주체할 수 없다. 나는 잽싸게 헛간으로 달려갔다. 지게 작대기를 양손으로 힘껏 거머쥐었다. 내 쪽으로 가까이 오기만 하면 담매의 요절을 낼 요량으로 작대기를 진 양쪽 팔을 높이 들었다. 그러자 억센 힘으로 내 팔을 움켜잡는 누군가의 손이 있었다. 돌아보니 외할머니였다. 동시에 째지는 듯한 비명이 등 뒤에서 들렸다. 아!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마치 헌 옷가지가 구겨져 흘러내리듯 그렇게 마루 위로 굽꾸라지는 할머니의 모습을 나는 목격했다. 왜 그러겠어? 할머니 왜 지금 졸도했냐? 구름을 황천이라는 어? 구름을 황천이라는 그치. 구렁이 자체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 구렁이가 삼촌의 환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 새끼가 이런 모습으로 돌아왔구나 해서 졸도한 거야. 외할머니는 내 손에서 작대기를 빼앗아 버렸다. 외할머니도 근데 그걸 알고 있겠지. 같은 영대잖아 지금, 그치? 말은 없어도 외할머니의 부릅뜬 두 눈이 나한테 엄한 꾸지람을 던지고 있었다. 난데없는 구렁이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은 삽시간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무엇보다 큰 걱정이 할머니의 졸도였다. 식구들이 모두 안방에만 매달려 수족을 주무르고 얼굴에 찬물을 뿜어대는 등 야단 복석을 떨어가며 할머니가 어서 깨어나기를 빌었다. 그 바람에 일단 물러갔던 동네 사람들이 재차 모여들기 시작했고 제멋대로 떼뭉쳐 서서 떠들어대는 소리 때문에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모두가 제정신이 아닌 그 빅세 속에서도 끝까지 냉정을 잃지 않은 사람은 오로지 외할머니 혼자뿐이었다. 미리 정해놓은 순서라도 밟듯이 마치 예상이라도 했던 것처럼 할머니는 놀라우리만큼 침착한 태도로 하나씩 혼란을 수습해갔다. 맨 먼저 사람들을 몰아내는 일부터 서둘러 했다. 외할머니는 구장 어른과 진군의 아버지 등의 도움을 받아 집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모조리 밖으로 내쫓은 다음 대문을 단단히 걸어잠갔다. 대문 밖에 내쫓긴 아이들과 어른들이 감나무가 있는 물바자 쪽으로 몰려갔다. 고비에 다다른 혼란에 사이를 틈탄 구렁이는 아욱과 상추가 자라고 있는 텃밭이랑을 지나 어느새 감나무에 올라앉아 있었다. 감나무 가지에 누런 몸뚱이를 둘둘 감고서는 철사처럼 가늘고 긴 혓바닥을 대고는 자꾸란 얘기야. 자꾸 날름날름거렸다. 무엇을 되알지게 얻어맞아 꼬리 부분이 거지 반동강 날 정도로 상해서 몸뚱이의 움직임과는 따로따로 놀고 있었다. 이 구렁이 우리 삼촌의 환생, 상처 입은 우리 민족의 모습. 아이들의 극성이 감나무에까지 따라와 아직도 돌멩이나 나뭇개비들이 날아들고 있었다. 돌멩이 땡긴 게 어떤 놈이냐?
외할머니의 고함은 서리빨 같았다. 팔매질이 뚝 멈췄다. 그러자 외할머니는 천천히 감나무 아래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외할머니의 몸이 구렁이가 칭칭 감긴 늙은 감나무 바로 밑에 똑바로 서 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때까지 숨을 죽여가며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 입에서 저절로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러니까 큰 구렁이잖아. 근데 너무 가까이 간 거야. 위험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안 돼 한숨을 쉬었다는 얘기야. 외할머니는 저 구렁이가 삼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겁을 내지 않은 거지, 그치? 바로 머리 위에서 뷰티처럼 박힌 앙증스런 눈가를 요모조모로 빛내면서 자꾸 대가리를 숙여 꺼뜩꺼뜩 위협을 주는 커다란 구렁이를 보고도 외할머니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외할머니는 두 손을 천천히 가슴 앞으로 모아 합장을 했다. 에이구 이 사람아, 집안일이 못 잊어서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왔는가? 꼭 물어보채는 아이한테 자장가라도 불러주는 투로 조용히 속삭이는 그 말을 듣고 누군가는 큰 소리로 웃는 사람이 있었다. 구렁이한테 말을 거네 이러면서. 그러자 외할머니의 눈이 단박에 세목골로 환한 모습으로 변했다. 어떤 창시고 빠진 참놈이 그렇게 희죽거리고 섰냐? 누구냐? 어서 이리 썩 나오니라. 응? 아주 주리를 댄 놈. 주리를 댄다는 얘기는 이제 옛날 공문할 때 주리를 트는 거 있잖아. 아주 이 주리를 틀 놈 같으니라고. 이런 상황에서 웃어. 외할머니의 대가래. 사람들은 쥐죽은 소리도 못했다. 할머니는 몸을 돌려 다시 구렁이를 상대했다. 자네 보시다시피 노친께서는 기력이 여전하시고 다른 식구들도 잘 지내고 있네. 그러니까 집안일이랑 아무 염려 말고 어서 자네 가영할 대로 가소. 구렁이는 움쩍도 하지 않았다. 철사토막 같은 혓바닥을 날린거리면서도 자꾸 이 대가리만 두어 번 들었다 놨다 했다. 가야 할 데가 보통 먼 길이 아닐 텐데. 왜냐면 저승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 이 이승에서 이러고 웅충거리고만 있어서는 되겠는가. 자꾸 이러면 못 쓰네, 못 써. 자네 심정은 내가 진정을 하겠지만은 구렁이가 왜 왔겠어. 죽어서도 가족이 너무 걱정돼서 염려돼서 온 거잖아. 자네 마음은 내가 짐작을 하겠지만은 집안 식구들 생각도 해야지. 자네 놓친 양반께서 자네가 이러고 있는 꼴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는가. 외할머니는 꼭 산 사람을 대하듯 위를 올려다보면서 조용조용히 말을 건네고 있었다. 아무리 간곡한 말수로 거듭 타일러봐도 구렁이는 좀처럼 움직일 기척을 안 보였다. 이때 울과자 너머에서 어떤 아낙네가 뱀을 쫓는 묘방을 일러줬다. 모습은 안 보이고 목소리만 들리는 그 여자는 머리카락을 태워서 냄새를 피우면 된다고 소리를 쳤다. 요것도 뭐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 거잖아. 주술적인 행위인데. 외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나는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얻으러 안방으로 달려갔다. 할머니는 거의 시체나 다름없는 뻣뻣한 자세로 자리에 누워있었다. 숨은 겨우 쉬고 있다 해도 아직도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였다. 할머니의 주변을 둘러싸고 속수무책으로 앉아서 사색이 다 되어 그저 의원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는 식구들을 향해 나는 다급한 소리로 용건을 말했다. 머리카락 달라고. 누구에게 할 것 없이 아무한테나 던진 내 말이 무척 엉뚱한 소리로 들렸던 모양이다.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이럴 때 도대체 어디에 소용이 있을 것인지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기엔 꽤 시간이 걸렸다. 내가 다짜고짜 와서 할머니 머리카락 주세요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고모가 인사불성된 할머니의 머리를 찬빗으로 벗기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빗질을 여러 차례 거듭해서 얻어진 한 줌의 흰 머리카락이 내 손에 쥐어졌다. 언제 그렇게 준비를 해왔는지 할머니는 돌의 소반 위에다가 간단한 음식 몇 가지를 차리는 중이었다. 호박전과 고사리 나물이 보이고 대접에 그대로 당긴 냉수도 있었다. 내가 건네주는 머리카락을 받아 땅에 내려놓은 다음 외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늙은 감나무를 올려다봤다. 자네 오면 주려고 이 노친께서 자네 어머니께서 여러 날 들여 장만한 것일세. 먹지 못할 망정 눈욕이라도 하고 가소. 다 자네 놓친 정성 아닌가?
내가 자네를 쫓으려고 이러는 게 아니네. 그것만은 자네도 알아야 되네. 냄새가 좀 나더라도 너무 섭섭 다 생각 말고 집안일랑 아무 걱정 말고 먼 걸음 가는데 둘이 편히 가소. 이야기를 다 마치고 할머니는 불씨가 담긴 그릇을 헤집었다. 그 위에 할머니의 흰 머리를 올려놓자 지글지글 끓는 소리를 내면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단백질을 태우는 노린내가 멀리까지 진동했다. 그러자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야말로 희한한 광경에 놀라 사람들은 저마다 탄성을 올렸다. 외할머니가 아무리 타일려도 그때까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오랜 시간을 버티던 그것이 서서히 움직인 것이다. 감나무 가지를 칭칭 감았던 몸뚱이가 스르르 풀리면서 구렁이는 땅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떨어진 자리에 잠시 머뭇거린 다음 구렁이는 꿈틀꿈틀 기어 외할머니 앞으로 다가왔다. 외할머니가 한쪽으로 길 비켜주면서 길을 터주었다. 이리저리 움직이는 대로 뒤를 따라가며 외할머니는 연신 소리를 질렀다. 새막에서 참새떼를 쏟을 때처럼 소이 소이 소리를 지르면서 손뼉까지 쳤다. 누런 비닐 가죽을 번들번들 뒤틀면서 그것은 소리 없이 땅바닥을 기었다. 근데 봐라, 삼촌이 온다고 믿었던 것도 미신이야. 근데 구렁이를 쫓을 방도 역시 미신이었거든. 근데 그 미신으로 결국 구렁이가 갔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 구렁이는 정말 삼촌이었네? 딱 요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미신, 여기서 말한 미신도 허무맹랑한 것도 아니었던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결국 작가가 말하고 싶은 건 이 구렁이가 삼촌인 거야. 그치? 삼촌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꿈쩍도 않던 이 구렁이가 할머니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고 그제야 안심이 되어서 자기 엄마 냄새 맡았으니까 한이 풀리고 가는 거고. 이해되지? 안방에 있던 식구들도 마루로 몰려 나와 마당 한복판을 가로질러 오는 기다란 그것을 모두 질린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꼬리를 잔뜩 사려 가랑이 사이에 감춘 월이란 놈이 그래도 꼴값을 하느라고 마루 밑으로 타 죽어가는 소리로 지저대고 있었다. 월이는 개야, 개 강아지. 무섭잖아. 큰 구렁이 있으면 잡아먹히는데. 몸뚱이의 움직임과는 여전히 따로 노는 꼬리 부분. 이게 바로 상처. 전쟁으로 인한 우리 민족의 씻을 수 없는 그 상처. 근데 이런 상처도 결국은 혈육의 정,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정, 인류애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야. 왼쪽으로 삐딱하게 흔들거리면서 그것은 방향을 바꿔 헛간과 부엌 사이 공지를 천천히 지나갔다. 소이 소이. 외할머니의 쉰 목청을 뒤로 받으며 그것은 우물곁을 거쳐 넓은 뒤란을 어느덧 완전히 통과했다. 다음은 습히 우거진 대밭이었다. 고맙네 이 사람. 집안일은 죄다 성민태에 맡기고 자네 혼자 몸뚱이나 치발 형해서 먼 걸음 편안히 가소. 뒷일은 아무 염려 말고 그저 편안히 가소. 정말 고맙네 이 사람아. 장마철에 무성이 돋아난 즉순과 대나무 사이로 모습을 완전히 감추기까지 외할머니는 우물 곁에 서서 마지막 당부의 말로 구렁이를 배웅하고 있었다. 이웃 마을 용성리까지 가서 진군의 아버지가 의원을 모시고 왔다. 졸도한 지 서너 시간 만에야 겨우 할머니는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 서너 시간이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서너 달에 해당하는 먼 여행이었던 듯 할머니는 방안을 휘 둘러보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집에 돌아온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가 의식을 회복했는데 잠깐 사이잖아. 구렁이가 등장하고 사라지는 그 잠깐 사이 졸도를 하신 건데 마치 오랜 시간 동안 긴 꿈을 꾼 사람처럼 이렇게 둘러보면서 갔냐? 라고 얘기를 했어. 이것은 맑은 정신을 되찾고 나서 맨 처음 할머니가 꺼낸 말이었다. 고모가 말뜻을 재빨리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인제는 안심했다는 듯이 할머니가 눈을 지그시 내리깔았다. 할머니가 까무러친 후 일어났던 일들을 고모가 조용히 설명해줬다. 외할머니가 사람들을 쫓아내고 감나무 밑에 가서 타이른 이야기, 할머니 머리카락을 태워서 감나무에 내려오게 한 이야기, 대마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시종일관 행동을 같이 해주면서 바래준 이야기. 자, 이게 다 외할머니가 해주신 일이잖아. 간혹 가다가 한 대목씩 빠지거나 모자라는 듯 싶은 이야기는 어머니가 옆에서 상세히 설명을 보충해 말한다. 할머니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눈에서 하염없이 솟는 눈물방울이 홀쭉한 볼꼬랑을 타고 베갯니스로 줄줄 흘러내렸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할머니는 사돈을, 여기서 말하는 할머니의 사돈이 외할머니지, 큰 방으로 모셔오도록 아버지한테 분부했다. 사랑치에서 쉬고 있던 외할머니가 아버지를 따라 큰 방으로 건너왔다. 외할머니로서는 벌써 오래전에 할머니하고 한 달씩 단단거리는 한번 싸웠었잖아, 전에. 그치? 그 이후 처음 있는 큰방 출입이었다. 고맙소. 전기가 꺼진, 전기가 꺼진. 할머니가 쌩쌩했거든. 자식이 살아온다는 말을 듣고. 그것은 마지막 불꽃이었어. 자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생기 있는 할머니가 어딨어, 그치? 다 죽어가는 할머니였는데 살아 돌아온다는 그 믿음 하에 마지막 생명력을 붙들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생명력이 꺼진 거야, 이제. 자식이 죽었잖아. 생기를 잃은 큰 눈을 치켜 간신히 외할머니를 올려다보면서 할머니는 목이 꽉 메었다. 아휴, 사부인도 별 싫은 말씀이다. 외할머니도 말끝을 다 마무리지 못했다. 야한테서 얘기는 다 들었어. 아유, 내가 당해야 할 일을, 내가 당연히 해내야 될 일을 사부인이 대신 맡았더구랴. 아이고, 그 험한 일을 다 치르느라고 얼마나 쓰고 싫었을 거. 에휴, 이제 다 지나간 일이니까 그런 말씀 그만두시고 어서 몸이나 잘 추스리시기라. 아유, 고맙소. 정말로 고맙구려.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다. 외할머니가 그 손을 잡았다. 사실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갈등도 우리 민족의 아픔이야. 전쟁으로 인한 갈등이잖아. 근데 그것이 어때? 서로에 대한 인간적인 정으로, 사랑으로 극복해낸 거야. 화합이 이루어졌지, 그치? 손을 맞잡은 채 두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가 할머니 쪽에서 먼저 입을 열어 아직도 남아있는 근심을 털어넣었다. 탈없이 잘 가기나 했는지 몰라. 염려 마시란 게요. 지금쯤 어디 가서 편안히 거침없이나 사분댁 터진 노릇을 척척히 하고 있을 것이오. 어? 그렇게 큰 드럼인데 어디 가서 척척히 터진 노릇 하면서 잘 살고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래. 그만한 이야기를 나눴는데도 대번에 기운이 깔아져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얘기 많이 한 것도 아니잖아. 전기가 다 빠져가지고 지금 할머니도 너무 힘들어. 가까스로 할머니가 잠들기를 기다려 구안을 맡은 고모만을 남기고 모두들 큰 방을 물러나왔다. 그날 저녁에 할머니는 또 까무셨다. 생명력이 꺼져가는 거야. 의식이 없는 중에도 데스걸 흘려넣은 미움과 탕약을 입밭으로 죄다 토해버렸다. 그리고 이튿날부터는 마치 육체의 운동량에서 정신이라는 이름의 장난꾸러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숨바꼭질을 하기를. 그러니까 정신이 들었다 나갔다 계속하는 거야. 고통의 연속이었다. 대소변을 일일이 받아내는 고역을 치러가면서 할머니는 꼬박 한 일주일을 더 버텼다. 안에 있는 아들보다 밖에 있는 아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아들, 우리 아버지는 같이 사는 안에 있는 아들이고 밖에 있는 아들은 삼촌인 거지. 언제나 이 밖에 있는 삼촌을 더 많이 생각했던 할머니는 마지막 날 밤에 다 타버린 촛불이 쓰러지듯 그렇게 눈을 감았다. 할머니의 긴 일생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면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러고도 놀라운 기력으로 며칠 동안이나 식구들을 들볶아대면서 삼촌을 기다리던 그 짤막한 기간이 사실은 꺼지기 직전에 마지막 한순간 확 타오르는 촛불의 찬란함과 맞먹는 할머니에게는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에 넘치던 시간이었었나 보다. 그 아들이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던 시간이니까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겠어. 임종의 자리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서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내 지난 날을 모두 용서해줬다. 나도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모든 걸 용서했다.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그래서 장마가 끝난 거니까 갈등이 다 해소가 된 거지, 그치? 이해되지? 자, 마지막에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한 줄 띄어져 있네, 그치? 뭐라고 말했어? 어떤 효과? 여운을 준대. 그치? 그리고 이 장마라는 배경 자체가 제목이기도 하면서 작품 전체의 그런 암울한 분위기와 갈등의 심화를 형상화하고 있잖아. 그치? 근데 이 한 줄로서 딱 장마가 끝났다라고 딱 보여주잖아. 그래서 작품 전체의 내용을 함축적이고 효과적으로 보여주면서 드디어 이런 민족의 비극이 끝났다. 그러니까 사실 전쟁이 끝나도 비극은 지속이 되거든. 상처가 남아있으니까. 하지만 그런 상처도 인류애로서 극복할 수 있다 라는 주제를 남기면서 끝나는 작품이었어. 이해되지? 그럼 왼쪽에 장마의 상징적인 의미 있지? 이 작품의 음울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장마, 한 가족의 불행을 의미하면서 나아가서 민족에게 닥친 불행, 한마디로 전쟁. 오케이? 이해되지? 오케이.